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하고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입니다.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영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점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제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이처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민혁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과 담당자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유구무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경찰청도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은 어렵지만 일선서는 물론 광주청도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일부 감찰관을 현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수본부장이 직접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건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제19 감싸기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 내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국수본부장이 공언한 대로 명운을 건 수사로 경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 제1고와 5.18을 조롱한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했습니다.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죄 의미를 담은 글을 낭독하고 선수 간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버스 석 대가 서울 배제고등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여러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광주 제1고등학교. 지난달 29일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조롱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배제고 선수들은 내내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강당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배제고 선수들은 광주 1고 선수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방문에 동행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던 교장까지 울먹임을 참지 못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학교 선수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화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배제고 학생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참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5.18 기념재단은 해설사를 투입해 배제고 학생 선수단에 5.18을 설명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제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의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며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과 항만에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군 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벤트가 아니라며 이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서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달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 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그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는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응이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간 체결된 1,527원 60전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삼성전자에 1,000만 달러 매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빠른 소통을 위해 딜링룸 근무자들이 큰 소리로 약어를 외칩니다. 여기세! 8.0! 지금 수출 기업이 1,000만 달러를 1,528원에 매도하는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외 수출입 기업 등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물의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이 오전 9시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각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서 한리스크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기회도 있지만 위기 리스크 요인도 지금 예상하지 않는 길이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시 보완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4시간 개방이 중장기적으로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에 몰리는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밤 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환율이 오히려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좀 시장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정부는 야간 외환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애초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한 날 한국 축구계를 하나하나 뜯어고칠 박지성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무엇보다 축구인으로서 죄송하다며 혁신과제의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인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는 일본과 같은 지속 성장 가능한 축구입니다. 같은 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루에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행정 폭력을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수기 부족,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를 42일 앞두고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난 네. 1년 동안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 찔리면 그게 본인이 찔리는 분의 이제 시선일 것이고요. 이게 네.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래 당 전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게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반성, 책임 이런 것에 대한 강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입장과 논란들,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 있었던 뭐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뭐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당한 정책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전 비판이라고 생각되고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 이런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 전 총리가 오늘 광주 전일빌딩하고요 국회 두 군데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광주가 31만 명이고 전북이 19만 명이라고 하니까 150만 명의 대략 33%가 예. 호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남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 정당에는 동남풍이 있다면 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서남풍이 있어서 호남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그것이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정치인이 많은데 저는 김민석 전 총리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호남 당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얻겠다는 것과 함께 서울 이 여의도 국회로 와서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는데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엔 이번 출마 선언을 하기 전 그러니까 총리였을 때만 하더라도 잠재적인 그 경쟁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게 이렇게 과격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쓰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자기 정체의 폐해 이거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당정이라면 정부를 대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동안 총리로 있었던 본인이 이걸 혼란에 빠뜨렸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지난 1년 당 운영 과정이 당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마 선언과 함께 상당히 강도 높은 이른바 뭐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는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공세를 가했다고 봐야겠죠. 예. 이렇게 김 전 총리의 날선 발언에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자신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면서 대응을 했는데 대신에 친청계 의원들이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 이성윤 의원은 남탓뿐인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고 했고요. 최민희 의원은 2002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탈당했던 이력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출마 선언문에 네거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당정 일치를 하겠다라는 미래 비전,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어 하나를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해서 마치 네거티브인 것처럼 평가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성윤 의원의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같은 진영에 같은 당에 있는 소속된 의원이 했다고 하기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너무 강도가 있는 비난을 좀 했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어쨌든 네거티브하지 않고 동지 언어만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점을 좀 모두가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네거티브하지 않고 동지 언어만 쓰겠다는 말이 진심이면 정청래 대표께서 어쨌든 가까우신 분이 지금 SNS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글을 내려라 뭐 이런 부분의 조치가 저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 전 대표 측이 자꾸 이제 2002년 상황을 거론을 자주 한단 말이죠.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002년에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아마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꼭 지우고 싶은 한 개의 사건이 있다면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출렁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몽준 당시에 국민통합 21 대표가 월드컵 4강을 계기로 해서 대안 후보로 지지율이 막 올라오니까 이 야권 당시로서는 여권이죠. 여권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는 결국에는 정몽준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 18년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0년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18년간 야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로부터는 이른바 김민석의 이름에 뭐 새를 붙여서 철새를 붙여서 김민세라는 별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후보 측에서는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조금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는 형국이니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적동 논쟁에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성윤 의원이 했다는 말, 뭐 같은 당내에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좀 궁금한 건 있어요.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에 김민석 전 총리는 당시에 지역구가 발생한 국회에 가까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계엄 투표에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였느냐. 물론 본인은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하는데 당시 다양한 증언들을 놓고 보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 그때 뭐 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 민주당 후보 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김민석 후보가 명확하게 좀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이성윤 의원이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짚었고요. 그런데 이 정청래 전 대표보다 송영길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림 보셨습니다마는 국회 국방에서 오늘 발언을 했는데 그 종이 뒷면에 송영길 당대표 출마 선언문 글귀가 인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이제 출마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출마 대상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경로로 출마 선언문을 아마 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저 장면은 이제 순전한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제 보좌진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요청드렸을 때 보시다가 이제 저렇게 보여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송영길 대표께서도 일정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행사 특히 뭐 청년 관련 행사에 갔었을 때도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식의 언어를 봤었을 때는 아마 출마에 대한 확신은 들고 계신데 아마 시기 조절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결정하는 거 보고 나도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략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출마 선언문과 관련해서 어떤 초안 정도를 보좌진들이 전달해 준 거 아닌가 싶은데 저게 뭐 딱 실수였다라고 보기도 또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준비가 잘 됐다 이렇게 보여준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일 겁니다. 본인이 당대표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 당일날 송영길 의원과 만나서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역할론 뭐 얘기 안 됐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본인만 지금 호남에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표심을 잘 얻으면 본인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도 함께 갖고 있을 겁니다. 저 장면이 실수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에 이제 8일로 예고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중앙윤리위가 오늘 재가동됐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 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윤리위가 가지고 있는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계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징계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그랬죠. 해당 행위자에 대해 복당을 영구 금지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주셨는데 윤리위가 징계 심의에 이제 들어간 날입니다. 오늘이.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윤리위에서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비공개 윤리위원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일단 뭐 여러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윤리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열리게 될 텐데 지금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강경하게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만 뭐 조금 고강도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당과의 결탁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가 뭐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소급 적용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근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지만 좀 날을 세우고 있고 윤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애매할 것입니다. 이 해당 행위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의 기준이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가 해당 행위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되는지가 굉장히 좀 처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당에 소속된 의원이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있는 곳에 갔다. 가서 치킨을 먹었다. 이거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대한 비판, 뭐 사퇴하라 이렇게 했던 발언들에 대한 해당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대한 윤리위의 아주 정교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 뭐 사퇴해라 이 정도는 사실상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그 해당 행위에 대한 정도, 예를 들면 뭐 정말 당을 박살낼 수준의 행위를 했다 하면 정말 영구복당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부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던가 그냥 그 개인적인 인연으로 누군가에 대한 도와준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해당 행위로 몰게 된다면 이 당의 기초와 질서가 좀 어지럽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파인 대한과미래는 내일 회동을 하면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친한계에도 이제 강력 대응 분위기인데 그야말로 지금 당이 약간 그 폭풍전야의 느낌?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 징계 정국과 관련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정말로 일합을 겨룰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4분 오열하고 이른바 내전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과거만큼 못하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포지티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마저 이렇게 당내 분열 때문에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기가 무척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과연 얻을 만한 정치적 실익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이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한동훈 의원 전 대표 이렇게 제명을 통해서 자꾸만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외형이 위축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정치 행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정당을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는지 여부, 앞으로 윤리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할 뜻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청와대가 오늘 사퇴 권고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이었죠. 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안이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SNS에 계속해서 자기 말이 맞고 자기는 그 말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사건을 더 이상 더 크게 만들었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공직자의 역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 견해를 넘어서서 정부의 역사 인식 과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았던 그림은 본인이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었지만 급기야는 그런 이 부분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여론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사퇴를 권고하게 된 것이고 결국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퇴를 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통합의 관점, 이재명 정부의 통합, 실용 이런 관점으로 사실 다른 진영에 있었던 분을 저희가 모셔온 거긴 하지만 우리 당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역사 인식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이분은 언젠가는 사퇴를 해야 되는 분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 발언 자체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병태 이제 전 부위원장이라고 해야겠죠. 흔들리면 바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간 세게 흔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아마도 자리를 지키면서 본인에게 부여됐었던 이른바 레드팀 또 쓴소리의 역할을 계속 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임기가 2년 보장이 된 자리인데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엔 그만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던진 이야기는 사실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해당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집권한 상태에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데 우리 당의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분을 함께 계속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사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이 어제하고 이제 달라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엄중 경고, 일요일 날 엄중 경고를 했는데 오늘 사퇴 권고로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분이 임기가 보장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와대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 사퇴를 하라 마라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엄중 경고를 한 이유는 이제 여론이 안 좋고 특히나 5.18 같은 경우는 헌법 전문에 저희가 계승돼 있다고도 되어 있고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5.18에 대한 이 민주주의,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쾌함이 있는 것이고요. 엄중 경고는 본인이 좀 신변을 정리해라 그런 의미로 사실 주어진 거라고 보는데 오늘까지 오전에도 계속 SNS에 본인의 말이 정당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모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어디까지 말씀을 못 드리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반성을 아마 요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경고의 차원에서는. 근데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사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정치적 해석이 가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에서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비유를 빌자면 A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어, 핵심 지지층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 핵심 지지층이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뭐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지지층들을 주요 표밭으로 하고 있는 거고 김민석 전 총리는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병태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엔 뉴 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봤을 때 아니 저런 사람 데려와서 우리 정부에서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통합이냐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전당대회도 좋겠다라는 판단 그런 정무적 판단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병태 부위원장이 원래 출신이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 내에서는 외연 확장, 요게 이제 딱지가 이제 딱 붙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네, 청와대에서. 이게 그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그걸 뭐 재건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들은 재건축 원하지 않는데 새로운 입주민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그 기존의 입주자가 있다라는 말로 대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을 계속 붙들고 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핵심 지지층이 과연 김민석 전 총리에게 선뜻 돈을 표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있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청와대가 단의 전당대회를 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진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 진영이 아니라 외연 확장, 그 통합의 관점에서 모셔온 분들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매우 잘 이해하고 또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송미령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하고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분은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역사 인식이 너무 다르고 철학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어렵다. 그 지점에서 청와대가 경고하고 사퇴 권고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가 사퇴 의사를 이제 수용하기로 하면서 진보 보수를 넘는 외연 확장은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또 뜨겁게 달아오는 것이 있는데 이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사용한 이 경상도 사투리 무섭노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리센느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원희라는 멤버가 있는데 원희의 생활을 다룬 그 브이로그 같은 영상에서 그 제작을 하는 PD가 무섭노 하니까 그 원희라는 분도 같이 무섭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뭐 진보 진영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방송국 PD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다 자꾸 노노 얘기하는데 이 노노 얘기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2030 세대들 일배식 표현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갖고 와서 이 서울 사람과 일배와 부산 사람이 쓰는 말과 그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기계적으로 노를 붙이는 것은 일배식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치 리센느의 원희가 일배식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저 표현을 했다는 식으로 읽히게 되니까 애꿎은 그 리센느의 원희만 굉장히 좀 그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희라는 그 아이돌이 무섭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일배식을 표현을 일부러 쓴 거냐? 그 논란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거 비하할, 좀 조롱을 할 의도가 있었냐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일베에 있는 게시판이나 또 일베를 가는 분들은 일부러 그러니까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고인을 모독하는 듯한 말과 그림과 뉘앙스를 준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 리센느의 그 원희라는 분은 그냥 발언을 하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저분이 어떤 특별히 고향이 경남 거제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경상도 분들은 많이 쓰는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제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많이 쓰시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좀 과잉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게 명백하다 하면 당연히 근절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장면만으로는 저분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마치 그 너무 정치적 과잉,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런 논리라면은 가수 강산의 씨의 명곡 와그라노도 당장 금지곡으로 지정돼야 할 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2011년도에 이 와그라노라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트위터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표현으로. 경상도 사투리에 노로 끝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와 이리 무섭노. 뭐 이런 식의 감탄사의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의문을 할 때도 노라는 말들을 붙이곤 하는데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또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누군가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 꼰대짓 아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다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꼰대짓이면 꼰대짓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는 꼰대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꼰대짓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꼰대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무리수를 던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 무섭노 논란 이외에 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게시글이 있는데 최근에 인기 드라마의 원작 웹툰의 한 장면도 이제 비판이 됐는데 그 말풍선 안에 있는 5분 23초 그리고 그 뒷배경에 있는 록 보울링이라고 쓴 이제 간판을 문제 삼았는데 역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웹툰은 조금 그런 가능성이 보이긴 하죠. 굳이 5분 23초라는 게 그 맥락상 맞냐? 그리고 뒤에 굳이 그 간판에 그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나아가면 또 안 되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왜 그러노 와 그러노 뭐 이런 것까지도 이게 마치 일베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고 조롱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오히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정치권에서도 조금만 정제되고 정돈하고 약간 정말 수기의 과정으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기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이. 이게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요. 락 보울링이 아니라 오히려 아울링. 그러니까 아울이라는 게 이제 부엉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부엉이 바위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실제 보면은 락 보울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최교진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6을 통해서 시해된 날 이날을 탕탕절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육부총리가 되는 사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좀 공정한 잣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좀 모호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팀이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를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초기에 촬영한 이 장윤기의 차량 영상에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찍혀 있었지만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경찰은 관련 영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광주청 지휘라인을 모두 배제하고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은 물론 수사경찰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이 성폭행 의도를 감추어 형량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이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유혈돌에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가출 다 했었지. 그래서 굳이 유혈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장윤기 씨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압수수색부터는 이미 100% 저장이 돼 있고 이게 공감까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최저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닷새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 A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오늘 길거리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서울 창신동 길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누워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몸을 떨면서 누워있던 A씨를 발견했는데 A씨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는 물론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회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관위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2달 동안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한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 이렇게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계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과 재외국민 선거 경비, 계약 체결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나 직원 해외 출장 여비 집행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직무감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10월 결과를 내놓는 걸 목표로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여부를 수사할 전담팀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합수본에 새로 충원된 검사 2명이 전담팀에 합류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수본이 이몽석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예산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검사 2명이 충원됐고 경찰 인력도 합류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드러난 채용 비리 수사를 맡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겨받았고 전국에 접수된 다른 사건들도 이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담팀은 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가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류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70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전방위로 불렀는데 이제는 핵심 참고인에게 초점을 맞춰 진술을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1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지난 2분기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성과급으로 지급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0%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00%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을 영업이익의 10.5%, 1분기와 2분기 충당금을 모두 합쳐 1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더하면 2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전망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순조로운 양산 출하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식하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범용 D램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 대규모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사이클 호황에 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보상 비용을 차감해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내일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이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행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라며 2,000에서 3,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된 이번 주 첫날, 코스피가 겨우 8,000선을 지킨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가 꺾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중 8,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쭉 미끄러져 0.5% 내린 8,05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2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2조 8천억 원 순매도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는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전망하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5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6% 오른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 2.8% 오른 31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3% 오른 249만 원대까지 갔다가 급락해 3.4% 내린 23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주식 예탁 증서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SK하이닉스 주가의 재평가 여부는 미국 ADR 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선주가 상승했고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커서 2.5% 내린 847로 마감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53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배제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이 촉발한 사태가 학생들의 사과와 화해로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의 전방위로 퍼진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대신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미래는 열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배제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광주이구 선수들이 사과를 받아주면서 일단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일이 크게 확산한 건 이미 우리 교실은 물론 사회 곳곳에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이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 저는 야구부 응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교실에서도 조롱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 요즘 그런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당장 프로 입단과 입시를 앞둔 배제고 3학년 학생들의 미래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형식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이 소유한 프로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린 협회와 드래프트를 시행하는 KBO 등이 부담을 나눠서 지고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스포츠는 물론 학생 사회에서도 이런 혐오나 증오나 이런 일들이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야구협회나 KBO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 방안도. 회원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도 어른들부터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떠가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여성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의 기사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는 해당 신문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진의 우측 아래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보이는데 경찰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한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A씨를 비롯한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계정 67개를 수사해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 12개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중동 사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유력 주자인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의 막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침부터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 2028년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당의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고 직격하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봉하마을 방문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노사모 동창회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자신을 향해 공세를 이어온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성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공개 일정은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당권 레이스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인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의 징계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 영구 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당내 반발 속에 윤리위원회는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당의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당이 영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엄정 징계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지방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야합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반장동혁 측에 대한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한 당일 나온 메시지란 점에서 장 대표가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주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리위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부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다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일각 우려에 당권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로는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무소속 후보 지원은 분명한 해당 행위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장동혁 진영에선 장 대표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 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 중진도 구성원을 징계에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미 장 대표 반대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리위는 일단 당사자 소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이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집용으로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고삐를 더 바짝 쥐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과방위, 국방위가 같은 날 나란히 개문발차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범여권 의원들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단독으로 간사 선임안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개회 뒤에도 반쪽 국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삶과 미래를 볼모로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당력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겠다며 보이콧 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일제히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간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면 당사까지 팔아야 했을 거라며 너도 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양당이 도입의 뜻을 모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운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은 침대 특검은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다. 야당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전격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에 적극 동조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했고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의 가담 정황을 다수 포착했던 겁니다.
소위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담은 대통령실 보고용 보고서까지 준비한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2024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보낼 연락관 등 인력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2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인력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와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실제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인력 파견 검토한 적 없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의 계엄 동조 혐의를 더 들여다보는 동시에 조 전 원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윗선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 속에 청주에서는 올해 2번째 열대야가 기록됐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날씨 변화가 무척 큰데요. 이번 주에는 중부에는 점차 많은 비가, 남부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두 얼굴의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충북 청주의 최저기온은 25도. 지난 5월 30일 강릉에 이어 올해 2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이불처럼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영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더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소나기가 잦았던 중부지방은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수량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중부지방에 많은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부는 뜨거운 공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주 중반부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영향을 받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은 더위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중부지방이 비가 내리는 반면 이 반대 양상의 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강도 5의 초강력 수준으로 발달한 9호 태풍 바비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북상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어느 지역의 정체에 영향을 주는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브리핑을 열고 태풍의 발달 상황과 진로를 토대로 정체전선의 움직임과 강수 전망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역대 최악의 해양 열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지구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21도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해수면에 열이 계속 쌓이면서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해양 열파 현상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선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바다의 37%가 해양 열파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이번 달부터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선 역대급 태풍이 미국 서부에선 유럽과 같은 열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엘니뇨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엔 지난 2024년을 넘어서는 최악의 해양 열파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이번 겨울에 캘리포니아 등에 전례 없는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The impacts of El Niño will be felt in different regions until end of the year and beyond, also during 2027. 국지적인 기상 이변을 넘어 기후 시스템과 이에 따른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So the ocean has absorbed 90% of the excess heat from climate change, and the ocean really drives our weather systems around our planet, and it moves a lot of heat through ocean currents. 과연 엘니뇨가 끝난 뒤에도 급격한 수온 상승이 그대로 이어질지 전문가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내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자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선정됐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 메일은 현지 시간 6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 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공개적으로 발표할 권한이 없다며 인용한 소식통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4대 정유 회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26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 가격 폭등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GS칼텍스와 S오일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이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 행위를 합치면 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유사 두 곳의 가격 담합은 바로 나머지 두 개 회사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단기간에 국내 시장 전체의 유가 폭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HD 현대오일과 GX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항공이나 숙박권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행 상품 예약 플랫폼인 아고다가 환불, 수수료 등 중요 안내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고다는 지난해 말 온라인 여행 상품 앱 가운데 국내 이용자 경험률 1위를 기록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예약 과정에서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들을 불명확하게 안내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선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수화물 정책 같은 엉뚱한 경로로 환불 불가 상품이란 점을 안내해 사실상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숙박 예약 때는 결제 시점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결제 예정 금액엔 반영하지 않고 표시했습니다. 후지불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5% 수수료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환율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를 기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의 이런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예외 없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다 측은 방미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흐른 지난 2월에서야 시정 조치를 마쳤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 절차 폐지로 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본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위기 대응 특례 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생 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등을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다른 기관의 상담 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투어 아리랑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영국 런던 공연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 BTS는 현지 시간 6일과 7일 이틀간 6만여 석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치며 두 공연 모두 전석 매진됐습니다.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투어는 K-팝 가수의 단일 투어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이번 공연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챕터를 보여주는 무대라며 특히 연출 전반에 우리 정서를 깊게 녹여 한국적인 색채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서양 동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One thing we're very disappointed, I'll say it publicly, we're very disappointed with NATO because NATO has done absolutely nothing.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see a U.S. that really commits to stay within the alliance and maybe a softening of the rhetoric.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He could begin to pack up, to take American troops and move them out of Germany and move them out of the United Kingdom and move them out of Poland.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년간 유지해온 가자지구 통치기구를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국가행정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마스 공보국은 현지 시간 6일 회견을 열고 국가행정위원회로의 원활한 행정과 권력 이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는 아깝게 졌지만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카보베르데 대표팀이 고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와 맞붙은 잉글랜드 팀은 비아그라 복용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월드컵 이모저모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보베르데 축구 선수들이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타고 수도 프라이아에 입성했습니다. 인구 50만 명의 작은 섬나라지만 많은 인파가 모여 국기를 흔들며 자랑스러운 대표팀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카보베르데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철벽 수문장 보지냐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귀국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입성한 잉글랜드 팀에게 엉뚱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Is it true that you guys are considering using Viagra to contrast or mitigate the effects of the altitude? The information and the support didn't reach me, so that is not true. 잉글랜드 팀이 고산지대 적응을 위해 발기부전제를 복용하려 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이 큰 뉴스가 되자 선수들도 재치로 받아칩니다. How is the squad taking this particular situation of the altitude and the scenario where you're going to play tomorrow? Thank you. Well, the Viagra helped. I'm joking. It's a joke. 이란이 미국의 부당한 월드컵 대우를 비난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란 축구연맹은 미국이 참가국의 지원은 고사하고 입국 제한 조치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역사상 가장 참담한 월드컵 대회 중 하나였다며 정치적 간섭, 차별적 관행,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의 대표팀 핵심 공격수 출전 정지 조치가 이례적으로 철회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악관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는 전언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번 대회 3골을 몰아친 미국 대표팀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 32강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합니다. 규정에 따라 이후 최소 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돼 미국 팀은 에이스 없이 강호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 반전이 벌어집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출전정지 처분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한 겁니다.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출전정지 12개월 집행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혹은 압박 의혹입니다. 백악관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 퇴장 판정 재고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스포츠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은 물론 피파가 전체 경기의 75%를 치르는 공동 개최국 미국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팀 성적이 대회 흥행과 직결되다 보니 경기 외 요소를 고려해 징계를 유예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지난해 12월 트럼프에게 신설된 피파 평화상을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피파 내부에서조차 급조됐다는 불만이 터지고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beyond awards, Johnny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출전 정지 철회에 대해 옳은 일을 해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은 피파에 감사한다고 소셜 미디어에 적었습니다. 반면 벨기에 축구협회는 놀랐다며 경기에 앞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대응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미국 월드컵 대표팀 핵심 공격수의 출전 정지 조치가 철회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FIFA는 18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결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관련 보고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공개적으로 징계 번복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성명에서 퇴장에 따르는 최소 한 경기 자동 출전 정지는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고 관할 기관의 결정도 필요하지 않다며 FIFA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명보호의 북중미 월드컵 졸전을 계기로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 출범식에서 축구인들이 더 분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하다며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한국 축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혁신은 축구인이 주도해야 하고 축구협회의 독립성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즉석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계기로 진정으로 앞으로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단순히 축구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선두주자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구협회, 한국 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크고요. 잔뜩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비나 소나기도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전까지는 곳곳에 비가 오겠고 중서부에 최고 60mm,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도 쉬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체감온도가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32도, 포항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